지난 시간 2차 북벌 소개해드린 진창 공략이 실패한 직후 공명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새로운 작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바로 3차 북벌입니다. 228년 연말에 2차 북벌하고 229년 초에 3차 북벌을 한 거죠. 제갈량이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북벌들을 실패했지만 또 대패를 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재반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뺄 때 잘 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질 때 잘 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한 방에 모든 걸 먹는 전쟁은 소설에선 많지만 현실에선 흔하지 않기에 전력을 온전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능력 역시 폄하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명은 2차 북벌 후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곧바로 3차 북벌을 가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2차 북벌 때 이 진창에서 한계를 느끼고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틀은 것이다 라는 것과 그게 아니다 오히려 2차 북벌은 단지 3차 북벌을 위한 시선 돌리기 페이크였을 뿐이다. 그럼 2차 직후 벌어진 3차 북벌은 어디로 갔는가? 꾸미어 다시 한번 1차 북벌 때 썼던 C 루트와 좀 비슷한 길로 갑니다. 근데 바로 저 위로 쑥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건 아니고 그 정도 지역에 이제 그 무도 은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이곳에 병을 보냅니다. 진식이라는 인물을 파견해서 이쪽을 차지하려고 한 건데요. 아무래도 위나라도 이제 허를 찔려 혼비백산하던 지난 1차 북벌 때 같은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규에 있던 곽회는 이러한 진식의 움직임에 맞춰 카운터 출격을 하려 하는데요. 그러나 제갈량의 막강한 본대 역시 진식 선발대에 뒤이어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곽회는 저 무도 은평을 포기하고 천수 쪽에 방어 라인을 치고 버티기로 나섭니다. 이리하여 무도랑 은평은 총나라 수중으로 일단 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1차 북벌 실패 후 스스로를 강등시켰던 공명은 이 전과를 바탕으로 다시 승상직에 복귀합니다. 형식적인 절차였죠. 이 무도 은평 점령에 대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라는 관점과 꽤 의미 있는 것이었다 보는 시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곽회가 공명 본대가 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을 포기하고 내뺐다는 건데요. 천수 쪽부터가 중요한 거지 이 지역은 뭐 있어도 그만 버려도 그만 지역이 아니었느냐. 특히 이쪽이 인구가 굉장히 적은 곳이었습니다. 조조가 3인 정책을 많이 시도했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3인 정책이라는 건 해당 지역 거주민을 강제로 다른 데로 이동시키는 거죠. 어느 정도였냐면 저 무도 쪽에 원래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추정치가 있었는데 그걸 5만 명 정도를 뜯어서 천수방면 위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생산력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땅이라 그냥 위나라가 버린 거다. 특별히 뭐 대단한 성과라고 할 건 없다. 그러고 보면 조조가 전략적으로 상당히 앞날을 내다보는 수를 놓은 셈이 되어버린 건데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제 지리적, 전략적 가치는 충분했다. 또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생산력도 떨어지고 지형상 한중이나 천수지역 같이 근원적 베이스 캠프 역할까지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최소한 일로 넘어가는 전초기지 역할은 할 수가 있는 데다가 또 이민족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유선이 공명을 승상으로 되어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난 가정전투 실패는 사실 그대가 아니라 마속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네. 그럼에도 그대는 자신의 탓으로 자책하며 극구 만류함에도 스스로 계급을 강등시켰네. 허나 지난 진창 싸움에선 왕쌍을 죽였으며 이번엔 무도한 곽회를 도망가게 하였으니 이 공을 어찌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저족, 강족을 항복시키고 두 고을을 차지했으며 위험으로 포악한 무리를 제압하였으니 부디 더 이상 거절하지 말고 다시 승상직으로 복귀해 주도록 하시기에. 여기서 이제 저족과 강족을 항복시켰다라는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쪽 루트로 다시 공격을 들어갈 때 이쪽에 살고 있는 강족, 저족들이 뭐 예를 들면 위나라의 뇌물을 받고 촉군 보급대를 기습한다거나 기타 방해 공작을 펼칠 가능성 등등 그러한 것들을 미리 한번 쓱 지려 밟아줘서 후환을 없앤다. 뭐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강족, 저족은 삼국시대 이후 찾아오는 5호 16국 시대 그 5호 중에 둘이죠. 5호는 이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흉노, 강, 저, 갈, 선비 이건데 그 강족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누굽니까? 바로 강태공이죠.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 강태공이 낚시할 때
낚싯대가 수면 위에 붕 떠 있었다고 하죠. 태공주어 이수 삼촌, 물 위에 낚싯대가 삼촌 떠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도 희한하게 낚싯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주문왕의 눈에 띄어서 아니 저 신비한 노인은 뭐지? 이래가지고 발탁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런 그 급작스런 낚시터 미팅으로 전격 발탁되었다는 건 뭐 거의 설화에 가까운 얘기일 거고요. 실제로 정치 역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강족하고 당시 우리가 보통 은나라라고 부르는 상나라 이 둘이 아주 철천지 원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나라의 갑골문에 보면 이 강족을 잡아다가 제사에 산 제물로 썼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강족 입장에선 정말 이가 갈렸겠죠. 그래서 이 주문환과 강태공의 만남은 상나라를 격파하기 위한 주나라의 여러 다른 세력들과의 그 정치적 합종 연행 그걸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강족은 아직도 있다고 해요. 인구수는 약 20에서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저족은 이제 파저족이라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나중에 56국대 성안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그런 민족이죠. 이 파저족의 성안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총나라의 수도 성도를 도읍으로 삼고 약 40여 년 정도 유지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언제 56국 시절도 꼭 하고 싶은데 보통은 이 시절이 이제 아주 아사리판 시대였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시대잖아요. 사실 이게 그 중국 입장에서의 아사리판이지 이민족들 입장에선 나라도 없이 일방적으로 착취당하던 그 한나라 시절 때보다 훨씬 행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야죠. 이민족이라 불리던 그들이 왜 굳이 군대를 만들고 강대한 국가 조직을 형성하려고 했을까? 무엇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파저족의 성안 같은 경우도 그 시작 자체는 딴 게 아니고 그냥 배고픔이었습니다. 이게 하도 기근이 들고 배가 줄이니까 당시 파저족을 이끌던 이특이란 사람이 중앙 조정에다가 이건 진나라 조정이 되겠죠. 곡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중앙 조정에선 이제 뭐 꺼져 이렇게 답을 합니다. 세금 뜯어갈 때는 언제고 너무 배고파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안 도와주니 그래서 이특 이 양반이 자신이 이끌던 무리를 이끌고 사천지방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하여 거기서 이제 성안이라는 파저족의 나라를 세우게 된 거죠. 사실 근본적으로 뭐 이민족이란 표현 자체도 아주 웃긴 거긴 한데요. 사실 이 56국 시대에 주변 민족 나라들이 오히려 혼란이 아니고 본인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선. 간단한 예로 고구려만 봐도 고구려 미천왕이 대방군, 낙랑군을 무너뜨린 게 바로 그 시기 아닙니까? 이게 중국 역사 관점에서 보면 대혼란, 대난리 이렇게 보이는 거겠지만 고구려 입장에서는 또 다르죠. 중국 역사 입장에서는 아니 낙랑 대방을 잃어? 이민족에게 침탈당해? 아니 이런 대난리가 있나? 이러겠지만 고구려 쪽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난리야 오히려 고조선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그 땅에 한사군 설치된 것이 그게 오히려 난리지. 그게 오히려 아사리판이지. 오히려 지금 이건 그 난리를 바로잡은 거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5, 16국 시대가 무조건 다 좋기만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뭐 나중에는 이제 뭐 모용선비 연나라하고 고구려하고 사투를 벌이고 피도 많이 보곤 하니까 뭐 오히려 너무 여러 나라가 난립해서 전쟁이 너무 많이 나고 정권이 계속 무너지고 바뀌고 하니까 그 혼란은 굉장히 나빴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안정적이긴 하되 계속 권리를 착취당하는 것과 혼란스럽고 피도 흘리게 되지만 자신들의 권리를 잠시 되찾아보는 것 둘 중에 뭐가 나은가? 실제로 제가 이전에 한나라에 착취에 저항했던 그 베트남의 증자매 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56국 시대 자체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들 중에 하나가 한나라부터 진나라 때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다른 민족들에 대한 그들이 그 지나친 착취, 억압, 차별, 무시 그런 것도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뭐 파조족의 성안도 근본 시작은 배고픔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3차 북벌은 곽해의 도주로 싱겁게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꾸 촉이 여기저기를 들쑤시니까 위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못 참겠다. 오히려 역공을 해서 불안의 뿌리를 뽑아버리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공명의 무도 은평 공략이 있은 지 1년 후인 230년, 당시 위나라 대사마 자리에 있던 조지는 역으로 촉을 치자고 조정에 건의를 올립니다. 조지는 전 황제 조비로부터 조의를 부탁받은 탁고 대신 중에 하나였죠. 조진 말고 나머지 탁고 대신은 진군 그리고 사마이가 있죠. 조지인의 위나라 내에서의 권위는 상당했었는데요. 특히 230년에 그의 권세는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군부 1인자를 할 수 있는 대사마 자리에 오르는가 하면 검리상전이라고 해서 검을 차고 어전에 갈 수 있는 권한, 입조불출이라고 해서 입조할 때 종종 걸음으로 걷지 않고 떡하니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당시 남아있던 3명 탁고 대신 중에 파워가 가장 강했었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이 조진의 주도로 이번엔 촉에 대한 선제 공격이 개시되게 된 건데요. 조진의 플랜은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갈량 1차 원정 때와 같은 상대가 예상 못하는 기책은 아니지만 웅장하기론 그것보다 더 웅장한 것일 수도 있는 플랜이었는데요. 세계 방향에서 북벌 촉군의 심장부인 한중을 때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먼저 장안에서 위연히 할라다가 못했다고 알려진 자오곡 루트를 통해 첫 번째 군을 보내고, 그다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 가운데 B 루트를 통하여 두 번째 군을 보내며, 근데 이제 이거 두 개만으로는 부족하다. 남쪽 라인에 가 있던 사마중달까지 불러오리는 대플랜을 기획합니다. 이 1번, 2번 라인에서 누가 출격했는지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조진 본인이 직접 자오곡을 타고 1번 루트로 갔다는 기록도 있고요. 다르게는 조진은 2번 루트를 탔었고 1번 자오곡 루트는 장압이 탔다. 뭐 그러한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사 후주전, 그러니까 유선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1번 장압, 2번 조진, 3번 중달 이렇게 3명이 동시 출격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만일 이게 맞다면 이건 진정한 위나라의 어벤져스 침공이라고 할 만하죠. 실제로 이때 출정 시 황제 조예가 직접 그 조진을 전속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얼마나 기대가 컸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희대의 대프로젝트는 허망하게 또 종결되게 됩니다. 비가 너무 와서 진령산맥을 넘는 잔도들이 다 끊겨버리게 된 거죠. 폭우가 무려 30일간 내렸다고 하니까요. 애당초 이 원정은 근데 진군 같은 사람은 반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진이 고집을 부려서 강행을 하게 되었던 건데요. 조진은 이 희대의 야심작이 좌절이 되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원정 때 비를 하도 맞아서 몸이 약해졌던 건지 어떤 건지 이 원정이 좌초된 후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히 누가 최고로 뜨게 되겠습니까? 바로 중달이겠죠. 조진사후 황제 조예는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중달에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에 힘입긴 했지만 이렇게 위나라 어벤져스 대공습에 위기를 넘긴 공명은 드디어 수많은 떡밥을 후대에 낳게 되는 4차 북벌을 231년에 감행하게 됩니다. 1차 북벌 때처럼 역시 기산 쪽 C루트를 다시 밟아 꾸미어 다시 한번 전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때 제갈량은 마치 주나라가 강족과 협업했던 것처럼 이민족 세력에게 동조를 요청하는데 그게 바로 선비족의 가비능이었습니다. 실제로 위나라에선 견초 등의 인물이 공명 저놈이 가비능하고 교통해서 협작을 벌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경고를 했는데 당시 위나라 조정에서는 아니 가비능하고 공명놈하고 떨어진 거리가 얼만데 그런 협잡이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갈량은 실제로 해냈죠. 결국 가비능의 협업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위나라 조정도 견초가 맞았구나 해서 견초군에게 가비능을 요격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어이없게도 기록에 보면 가비능은 이 견초의 유격군하고 제대로 싸워보기도 전에 사막적으로 도주했다고 나옵니다. 견초전에도 보면 이제 견초가 대놓고 가비능을 교활한 놈이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때 제갈량군에 호응한 건 본격적 참전 의도라기보단 일종의 간보기가 아니었을까 싶어 보입니다. 여하튼 위나라에게 가장 두려운 공명이 다시 농서지역으로 쳐들어오자 황제 조예는 또 식겁하게 되는데요. 지난 2차 북벌 때 남쪽의 장압을 호들갑스럽게 불러올린 것처럼 이번에는 역시 남쪽에 가 있던 중달을 급히 불러올리게 됩니다. 이 진서에 따르면 조예는 사마이, 그대가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사람이 도저히 없소. 그대가 나서서 저 공명놈을 격퇴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중달을 장안으로 보내면서 옥량, 두개주의 군권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공명과 중달이 한판 붙을 토대가 마련이 된 건데요. 중달은 장압, 곽회 등을 거느리고 공명의 4차 북벌 요격에 나서게 됩니다. 당시 싸움에서 상당히 관건이 되었던 것은 저 상규 지역에 있는 보리였었는데요. 정사에 따르면 제갈량은 이 4차 북벌 때 처음으로 모구를 사용했다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 북벌 최대 이슈는 언제나 군량이었고 이 점을 위나라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위나라 군부 내에서는 공명이 저 상규의 보리를 먹지 못하도록 저걸 다 불살라 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청야전술을 쓰자는 건데 조이에는 이를 묵살하죠. 그보단 중달에게 가서 상규의 보리를 지켜내라 라고 명을 합니다. 이에 중달은 4,000명의 병사를 떼내 상규에 주둔시켜 일단 거길 지키게 하고 자신은 친히 기산에 진치고 있는 공명의 본대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을 포착한 공명 역시 가만히 앉아만은 있지는 않았죠. 자신도 병을 나눠서 일부는 기산을 계속 포위하게 하고 본인은 직접 찾아오는 중달을 요격하러 출발합니다. 드디어 2000년 뒤까지 회자되는 이 두 라이벌의 한판 정면 승부가 펼쳐지려는 찰나였는데요.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참 미스테리라면 미스테리랄까, 전혀 다른 두 가지 상반된 기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한진춘추와 진서, 그 기록의 상반된 내용이 그것인데요. 묘하게도 정사 삼국지는 이 두 희대의 레전드 매치가 묘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한진춘추와 진서, 이 두 역사서에 어떻게 이 둘의 싸움이 묘사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선 이 서로 다른 두 역사서가 뭔지를 좀 알고서 봐야 진실을 아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진서입니다. 진서는 24 혹은 25사라고 하는 중국 정사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진서는 한 개인이 만든 사서가 아니라 당나라 조정에서 황제의 명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진수의 삼국지를 정사삼국지라고 하잖아요. 그 진수삼국지가 바로 이 24 혹은 25 정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거죠. 제가 종종 언급드리는 진서 선제기, 무제기 이런 것도 다 정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진서를 편찬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당태종 이세민입니다. 언제 기회되면 이세민도 하고 싶은데요. 이세민의 지시에 따라 21명의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집필을 했던 거고요. 진나라 말고도 5개 나라를 더해서 6개 정사를 펴냈는데 이건 국가에서 편찬한 최초의 관찬 정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세민 같은 경우는 그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왕이지 전엔 직접 편찬에 참여하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관주도로 한 거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당대에도 이 진서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지가 않고 검증 부족한 이야기를 많이 포함시켰다는 그런 비판이었던 건데요. 이 진서 편찬에 팀장 역할을 했던 게 방현령이라는 사람인데 구당서, 신당서 등에서 편찬자들 중에 문학인들이 많아서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넣었다고 비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서 선제기를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당연한 얘기지만 정사삼국지에 삼하이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진수가 삼하중달이 사실상 만든 진나라 때의 사람이니까요. 또 이 진서가 완성된 게 648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삼국시대하고 거의 4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서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시대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기술이 되었겠냐라고 하시죠. 특히 여러 명이 공동 작업하면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게 각자 쓰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나와요. 물론 진수가 쓴 삼국지에도 이런 면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진서에 대한 비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책부 원고에서는 전대 기록 고증, 잔존 기록을 그래도 많이 찾아냈다라고 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진춘추를 보죠. 이건 또 어떤 역사서인가? 한진춘추를 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습작치죠. 습작치가 쓴 게 양양기하고 한진춘추입니다. 제가 언급도 여러 번 했었죠. 근데 이 한진춘추라는 책이 소위 말하는 촉한 정통론의 원조다, 여기서 시작되었다, 이런 평을 많이 받는 사서입니다. 일단 이 습작치의 선조 중에 이 습정이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습정의 여동생이 누구냐? 그 여동생이 방림이라는 사람의 부인입니다. 근데 이 방림은 또 누구냐? 이 방림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동생인데요.
누구의 동생일까요? 바로 방통입니다. 실제로 저 습정이란 사람은 촉환에서 관직도 했던 사람이에요. 방통도 요청 주신 테마에서 제가 꼭 다룰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방통하고 습작치가 연관이 있고 이 습작치가 쓴 한진춘추가 촉한 정통론의 원조다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진춘추가 좋은 부분도 많습니다만 이 맹획권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남만정벌 영상에서 맹획이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논쟁이 있다,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깊게 얘기를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정사삼국지에선 이 맹획이 전혀 언급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 한진춘추에 바로 맹획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진춘추에 바로 그 7종 7금 7번 풀어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7종 7금은 상식적으로 4, 5개월 만에 적 총사령관을 7번 잡고 풀어줬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춘추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 하나만 가지고 한진춘추 전체를 부정하기에는 당연히 어렵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있다. 물론 뭐 그 유명한 자치통감에서도 한진춘추를 많이 갖다 썼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그 백그라운드 두 역사서의 소개를 드리고 이제 이 진서와 한진춘추가 제갈량과 중달 이 두 레전드 매치를 얼마나 다르게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춘추입니다. 거기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마이가 진격해오자 제갈량도 군을 나눠 남겨두어 기산을 공격해 하고 자신은 상규에서 사마이를 역격하려 했다. 곽해 비호 등이 요격하자 제갈량이 이를 격파했고 그곳의 보리를 대거 수확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중달과 상규 동쪽에서 조우를 했다. 그러니까 제갈량도 반격에 나서 우선 선빵으로 곽회, 비호를 한번 박살을 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달하고 만나게 되었다는 건데요. 기록을 계속 보시죠. 그러나 이렇게 만난 중달이 군사를 단속해 험조한 곳에 의지하며 교전하지 않자 제갈량이 군을 이끌고 돌아갔다. 중달이 제갈량을 뒤이어 노성에 도착했다. 이러자 장합이 중달님, 공명놈은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려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게다가 기산에서는 우리 군이 가까이 도착했음을 알고 민심도 안정되었을 것이니 이곳에 머물러 주둔하되 군을 나누어 기습군대로 공명놈의 배후로 출병할 것처럼 과시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별동대를 만들어서 제갈량 군대의 뒤를 자르려는 움직임을 한번 보여서 공명 군대에게 위협을 가하자는 거죠. 확실히 장합이 전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중달은 이 계책을 거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합은 병을 나눠서 전술적인 화려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데 반해 중달은 병력 분산을 굉장히 싫어하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둘의 스타일 차이죠. 어쨌건 당시 총사령관은 중달이었습니다. 중달은 보리를 수확하다 일단 후퇴를 한 공명 뒤를 따라가긴 했지만 한판 붙는 건 아니고 공명 앞에 영체를 세우고 싸우지 않은 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대치 모드만 유지하는 중달에 대해 중달 부하들, 가어, 위평 등은 강력하게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사마공, 공께서는 어째서 촉을 호랑이처럼 무서워만 하십니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면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한진춘추에 따르면 중달은 이러한 부하들의 원성에 이를 한스럽게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인내심 없이 자신의 베스트 빅토리 로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장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겠죠. 꼭 때려잡아서 이기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결국 중달도 이 부장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하고 선제 공격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공명은 위연, 고상, 오반 등을 활용하여 제대로 카운터를 먹이고 위군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한진춘추에 따르면 촉군은 적병사 3,000명을 죽이고 철갑옷 5,000벌, 강로 3,000개를 노획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공명의 완승이었죠. 이 한진춘추의 스토리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만 제가 일전에 소개드린 이엄 숙청 사건, 그 일의 원인이 되는 군량 수송 문제, 그것 때문에 또 원통하게 퇴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한진춘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서 선제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나옵니다. 제갈량은 중달의 대군이 곧 도착한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뭇장수들을 이끌고
상규의 보리를 수확했다. 제장들이 모두 이를 두려워하자 중달이 말했다. 제갈량은 생각이 많고 결단력이 부족하니 필시 영체를 안돈하여 스스로 방비를 굳게 한 뒤에야 보리를 수확할 것이오. 우리가 이틀 동안 급히 행군하면 그 수확을 저지하고 격파하기에 충분하오. 그리고는 갑옷을 벗고 밤낮으로 달려가니 제갈량은 멀리서 먼지가 이는 것을 보고 달아났다. 그걸 또 중달이 추격을 해서 이제 기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계속 기록 보시죠. 제갈량은 노성에 주둔하여 남북의 두산을 점거하고 물을 끊고 두텁게 포위했다. 그러나 사마이가 이를 공격하여 그 포위한 것을 무너뜨리니 제갈량은 밤을 틈타 달아났는데 뒤쫓아가서 이를 박살을 냈다. 그렇게 해서 사로잡거나 참수한 것이 1만을 헤아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친춘추하고 완전 정반대죠. 진서에서는 오히려 중달이 정면 승부를 과감하게 벌였고 그 결과 촉군을 10,000명이나 학살하거나 포로로 잡는 희대의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중달의 애누리 없는 철저한 완승이죠. 거기다 진서 선제기는 여기 한술 더 떠서 이런 내용까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 부장들이 말하길 내년에 보리가 익으면 제갈량이 필시 침범할 것인데 농서지방에 곡식이 없으니 의당 겨울 동안에 미리 옮겨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에 중달은 이렇게 답했다. 걱정들 마시오. 공명놈은 2번 기산 진출, 1번 진창 진출 모두 꺾여서 돌아간 놈이오. 그놈이 다시 온다 한들 필시 공성은 피하고 야전을 원할 것이외다. 그리고 그 위치는 농서가 아닌 농동일 것이오.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오고 이쪽으로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이는데요. 공명놈은 늘 군량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 이번엔 바로 안 오고 3년 정도는 곡식을 비축할 것이오. 나중에 이제 마지막 5차 북벌이 여기 이쪽 오장원에서 3년 뒤인 234년에 벌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쪽집게 예언인 셈이죠. 진서 선제기에 따르면 중달은 거의 전쟁의 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한진춘추와 진서 누가 맞는 것일까?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제3회 다른 사설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일 텐데요. 역시 우리가 이럴 때 제일 먼저 볼만한 건 진수의 정사삼국지겠죠. 삼국지에선 이 둘의 매치업을 어떤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제갈량전인데요. 231년 제갈량이 다시 기산으로 출병을 했다. 목으로 운송했는데 군량이 다 떨어져 퇴각하다가 위의 장수 장압을 활로 죽였다. 딱 이렇게만 나옵니다. 이게 다입니다. 또 위나라 쪽인 그 명제기, 즉 황제 조예기를 봐도 231년 가을 제갈량이 퇴각 도주하였고 조정에선 공이 있는 자에게 자귀를 봉하고 관직을 올려주었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즉 제갈량이 후퇴했다고 나오지 중달하고 붙어서 참패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근데 진수가 삼국지를 쓴 게 사마씨의 진나라 때 아닙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보죠. 사마씨 정권 역사서에 그 원조가 되는 사마중달의 대승을 굳이 누락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진수 삼국지에 없다는 얘기는 그때 중달이 공명을 못 이겼다, 즉 깨졌다는 것의 반증이 아니겠느냐? 라는 논리인데요. 상당히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진춘추의 손을 진서 선제기보다는 좀 더 들어주곤 하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단 한진춘추의 논리대로라면 제갈량은 전초전에서 곽회, 비호를 격파했고 두 번째 중달의 본대까지 격파했으며 3,000명 참살한 거니까 상당한 승리죠. 그리고 돌아올 때 장압마저 죽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달성한 거거든요. 이 역으로 보면 위나라 군대는 공명한테 죽도록 두들겨 맞기만 하다가 천운으로 촉군의 군량 문제가 생겨서 겨우겨우 한숨 돌리게 될 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들겨 맞기만 하다가 끝난 건데 황제 조예가 장수들한테 상은 왜 주었는가? 3연패를 당하고 엄청난 병사와 장압까지 이뤘는데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운 좋아서 그냥 적이 물러가 준 건데 왜 포상을 주고 관직을 높인단 말인가? 조예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깨지다가만 온 사람들한테 상까지 줄 정도로 천치였겠느냐. 이건 사실은 뭐 상이 아니라 징계를 줘도 시원찮을 내용인데, 한진춘추 내용대로라면. 이게 첫 번째 논거고, 두 번째 논거도 있습니다. 바로 이엄숙청이죠. 제가 이전 소개드린 그 이엄숙청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4차 북보로 돌아온 청나라 조정 분위기가 굉장히 흉흉했죠. 그 와중에 이제 이엄도 날아가게 되고요. 보통은 이걸 공명이 다 잡은 승기를 이엄 때문에 놓쳐서 분노해서 그런 거라고 하는데, 또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앞서 제가 공명을 승상으로 복귀시킬 때 유선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죠. 거기서 왕상 죽인 것을 승상 복귀의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듭니다. 근데 왕상을 죽인 2차 북벌도 사실 패퇴한 전투거든요. 그리고 왕상이 네임드는커녕 듣보잡 수준의 무장이었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근데 이 4차 북벌 때는 곽회, 비요, 중다를 연파하고 장압까지 죽였습니다. 비록 지난 진창 때처럼 실패 퇴각이었지만 오히려 그때보다 그 소득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전투였죠. 또 단지 자연재해라면 군량 수송 문제로 이엄이 처벌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이 정도 전과면 그다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건데, 근데 왜 이엄은 중불나게 이상한 공작질을 해서 처단이 되었나? 혹시 공명이 중달에게 박살나고 와서 뭔가 공명이 돌아오고 그에 대한 책임 전가를 위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폭주를 이엄이 했던 것이 아니냐. 즉 당시 전황상 촉군 내 분위기가 엄청나게 흉흉한 상태에서 회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엄이 야 저거 이대로 와서 모든 패전의 책임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겠구나, 나도 살려면 뭔가의 공작질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움직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거죠. 즉 분위기가 너무 흉흉했다. 3연속 완승을 거두고 좋은 분위기에서 돌아온 군대 나라의 정황이라고 보긴 도저히 어렵다. 실제로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명의 이엄 탄핵문 보면 군량 수송 자체는 죄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조예가 장수들을 상 주고 관직 올려준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엄의 이성을 잃은 것 같은 그 이상한 행동과 흉흉했던 당시 총나라 내부의 분위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근거라는 거죠. 꼭 뭐 이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이제 추론이죠. 사실 이러한 두 가지 그 상충되는 그 입장들, 그리고 너무나도 다른 기록들 때문에 예삼해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삼국지 내용대로 담백하게 별로 안 싸우고 대치만 하다가 퇴각했을 것이다. 한진춘추도 뻥이고 진서도 뻥이다. 실제로 두 레전드는 그럴듯한 맞싸움 전투를 벌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게 맞을지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의 그 댓글 말씀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저도 댓글을 통해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워낙 식견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제갈량 시리즈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공명의 마지막 북벌 추풍 오장원을 끝으로 일단 제갈량 시리즈는 종결을 지을까 하는데요. 너무 제갈량 시리즈를 오래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추풍 오장원하고 종결을 지을지, 아니면 다른 테마들을 좀 하고 다시 돌아올지, 뭐 그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데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생업 문제 때문에 좀 시간이라든가 신경을 너무 그쪽에 좀 써가지고 좀 영상도 좀 자주 업데이트를 못하고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생업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영상을 잘 만들고 조금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